안녕하십니까. 오늘 2부로 김진면 작가의 두 번째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제2 IMF 또는 중국발 경제대공황, 이런 세계대공황,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게 우리나라로 보면 결국은 한일 경제 갈등이 어떤 그동안의 한국의 경제 저성장 또는 경제난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깔고 지금 현재 이제 한일 관계가 이렇게 더 악화되면서 더 위기가 증폭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미정유의 경제 안보 위기인데요. 전편에서 작가님께서 이 아쉬운 점, 대법원 판결의 아쉬운 점도 좀 말씀 주셨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그 대법원 판결이 이제 그 개인의 의식에서 개인의 자유의 극대화라는 점에서는 괜찮을 수 있었는데, 네네. 다만 그것이 1965년 한일협정의 이 정신과 한일협정의 그 어떤 현실을 네. 인정을 하지 않고 했다. 그 점에서 지금 이제 한일 간에 굉장히 큰 충돌이 일어나 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그 대법원이 그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되 한국 정부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은 한국 정부가 내라 해서 개인의 자유 또 그 일본의 책임, 일본의 그 반성 이런 것은 이제 길을 열어놓고 현실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생기기까지 파장을 예, 또 방망이를 미연에 하셔야 돼요. 두들겨 줬어야 됐는데 그걸 못한 것이 대법원의 미스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결국은 지금 그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큰 경제에 대한 우려를 네. 갖고 오고 있다 이런 거죠. 원래 이 한일에 이런 문제가 없이도 네. 미중 전쟁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런 것까지 터져버렸으니까. 그게 지금 세계 경제 대공황 또는 글로벌 위기가 다시 촉발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 현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제로 그렇게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 이 미중 그 무역 전쟁이 해결될 듯 하다가 자꾸 더 깊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요즘 전문가들은 이미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는 이야기도 하던데요, 미중 간에.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마지노 라인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 이제 결국 화폐 전쟁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미국이 이제 세븐 라인을 넘자마자 바로 미국을 환율 조작 지정국. 예, 환율 조작국으로 이렇게 네네. 지정함으로써 이게 지금 중국으로서도 이제 대략 참으면서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네. 게다가 미국은 이제 중국을 완전히 기술 도둑이다. 네. 그래서 화웨이 문제도 또 큰 것 같고요. 그렇죠. 또 그 어떤 인적 교류도 다 막아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고사시키려고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 자체가 견디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제 낙관과 비관이 지금 교차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 우려가 나오는 것은 틀림없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세 가지. 하나가 미중 전쟁의 실질적 손해 국가 1위다. 네. 그게 이제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였고 이번에 이제 일본하고 사이에 터져나온 일본은 이것이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이 되어 왔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의 무역에서 한 200억 달러 벌고 일본과의 무역에서 한 250억 달러, 300억 달러 이제 적자를 보거든요. 네. 중국에서 우리가 한 700억 달러 흑자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한 500억에서 700억 흑자 보는데 그건 이제 석유하고 에너지하고 대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 버는 걸로 이제 나라 살림이 되는 건데 이게 중국에서의 이제 수익이 확 줄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이 미국에서 일본에서 우리가 300억 달러 이 적자 보는 것은 그것이 전부 우리의 생산재를 들여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부품이라든지 다 이런 걸 들여오는 거기에 제동이 걸리면은 우리 한국이 치명상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제 IMF니 뭐 세계경제공황이니 이런 그 고통의 불안과 근심의 한 중심에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소설들을 쓰시면서 작가님 이제 팩트 중심으로 이제 소설을 쓰고 상당한 통찰. 팩트가 아니라 팩트라고. 팩트. 예, 죄송합니다. 국문과 출신이라서 발음이 경상도가 발음이 좀 팩트와 이제 팩트 중심으로 하시면서 어쨌든 통찰력 또는 예지력을 상당히 보여주셨던 소설들이 꽤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미중 전쟁에서는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무력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경제 전쟁이 이렇게 보셨고,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그동안에 이런 미중 전쟁이나 한일 관계 악화 이전에도 경제가 굉장히 악화된 상태였거든요. 한국은행이 계속 성장률을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또 실제로 거리 곳곳을 가보면 텅텅 빈 상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고 뭐 어쨌든 위에 뭐 대기업,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런 어려운 와중에서 이런 국제관계까지 어려워지면서 구한말 시대하고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한데 지금 현재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정말 제대로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견인해 나가야 될지 그런 것을 조금 더 말씀 주십시오. 그렇죠. 일단 이게 우선 위기라고 가정을 한다면 국내적 위기가 있고 국외의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국외의 위기는 이제 애초에는 중국하고의 사드 문제가 있었죠. 중국의 사드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지금 풀려 있는 셈이죠. 또 이제 미국이 여기 동맹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이제 놓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일단 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역시 미국하고의 관계인데요. 미국이 그간은 이제 한국과 꽉 뭉쳐가지고 항상 한 몸으로 행동했거든요.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우리보다 이제 미국이 더 강경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고 있었죠. 우리가 아주 안정되고 이제 어떤 위기가 있어도 걱정 없이 경제 매진하고 번영을 이루고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조금 흔들리는 게 아니냐. 우리가 예전처럼 그렇게 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이제는 아닌 게 아니냐.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북한에 대해서 오히려 남한보다 북한이 더 중요하다 이런 그런 뉘앙스를 보이는 걸 하고 있죠. 물론 이것은 트럼프 개인의 자기 이제 선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긴 합니다만 이 대통령이 워낙 흔들어 놓으니까 우리로서는 불안하지 않을 수 없죠.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비용을 내놔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흔들리는 미국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간 미국과의 관계에 이제 이바지해왔던 많은 사람을 내치고 대통령이 좀 색다른 팀으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데에서 오는 문제도 좀 예를 들면 뭐 색다른 팀이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과 미국은 6, 70년 동안 굉장히 긴밀히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이제 근간이 되어 왔던 외무부 북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무부의 정통 인맥들이 있거든요. 이들을 다 내쳐버린 거예요. 왜 다 내쳐버리냐면은 이들이 오히려 한국을 불리하게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비전문가, 한국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진영을 짰는데 한국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국을 덜 사랑한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정상이 떨어진다. 문제를 더 크게 키우고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역시 대통령이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우리가 프레지던트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프레지던트는 이 프리자이드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프리자이드는 의견이 서로 다른 많은 사람을 이렇게 잘 규합하는 네. 거를 프리자이드라고 해요. 프레지던트 그걸 잘 하는 사람인데 이게 다 내치고 요 소수의 그것만 가지고 가는 거는 프레지던트가 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좀 이제 다시 그간 한국의 성장, 이 한국이 민주화도 중요하지만 네. 그 국가의 힘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이 국가의 힘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 네. 여기에 좀 개념을 해가지고 다시 옛날의 맹장들 네. 팀을 다시 꾸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일본하고의 네, 관계죠. 문제입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지금 이건 아베 혼자의 농간이 아니고 네. 일본 국민 전체가 대단히 화가 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일본을 그르다고만 할 수 없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쉽게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번에 민변이 이제 우리 한국 정부를 상대로 베트남에 돈을 물어줘라 이런 소송을 네, 지금 하고 이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이제 과거 월남전 때 우리 한국 군인들이 네, 네. 월남의 양민을 학살을 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베트남에 돈을 지불하게 된다고 할 적에 그러면은 그 방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베트남 정부에 우리가 이제 일괄적으로 돈을 주게 돼요. 네. 돈을 주고 이걸로 다 끝냅시다 하게 네.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트남 정부가 돈을 받고 나서 그 베트남 법원에 또 꽝 때려가지고 또 개별로 다 청구해라. 네. 그게 개인의 권리다. 그러면은 수백만 건의 재판이 오면은 여기 다 마비되죠. 네. 그 다음에 또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한국이 이렇게 죽였단 말이야. 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국민들이 야 베트남 너희들 잘한다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화가 나죠. 화가 나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역지사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왜 화가 나 있느냐. 거기에 먼저 지피지기죠.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를 깊이 있게. 왜냐하면은 합리적으로 봐서 객관적으로서 일본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다 친일이다 나쁜 놈이다 그런 식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예. 네. 그래서 우선 일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게 필요하다. 나머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내가 이제 솔루션 중에 하나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은 한일 간에 서로 물러서기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국가적 자존심까지 예. 우리로서는 또 설혹 한일 협정 등등의 일본 쪽을 조금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하겠다 이렇게 덤비기가 되게 대단히 나빠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독도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네네. 지금 우리가 꽉 뭉쳐가지고 네. 이놈들아 너희가 우리한테 요만큼이라도 하면 우리 가만 안 있어 꽉 보여줘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 입장이 우리가 굉장히 나빠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일본 쪽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3자를 이렇게 개입시키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한국은 독도 문제를 이제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계속 피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과율에 따라서 이번에도 이제 제3국 중재하는 건 무조건 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제3국은 한일 간의 특수성보다는 이 국제 간의 협정, 조약 이런 거에 이제 성격을 따지기 때문에 일본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중재자를 우리가 아주 좋은 사람을 선택하면 우리 쪽 입장, 그러니까 이런 한일 간의 식민 지배, 36년 지배 같은 어마어마한 것을 한때 국가가 국민의 모든 권리를 다 증발시켜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잘 이해하고 네. 이 아픈 사람의 심정과 상처를 잘 쓰다듬어 줄 수 있는,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네. 오바마 대통령 정도 되는 사람에게 네. 그 한일 간의 관계를 잘 설명을 하고 네. 특히 우리 대법원의 입장, 네. 그런 그 개인의 자유, 개인의 의식의 자유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한일 협정이 무소불위의 에브리띵이다. 네, 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네. 공감을 충분히 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그 오바마 대통령 같은 사람에게 일단 그 중재를 부탁을 하되 중재의 전제 조건이 일단 중재안이 나올 때까지는 모든 걸 원상으로 돌리고 네. 기다리자. 네.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든지 네. 그 반도체 부품 수출 제한 이런 것을 다 원상으로 돌려놓고 일단 그 오바마 중재안을 기다리자. 그래서 그 중재안이 그 어떻게 나오든 간에 양측에서 받아 양측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게 조율이 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을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특히 그 조국 그 무슨 후보자? 죽창간이 뭐 네, 아니면 네. 다 친일이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 그 헌법학자로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헌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본이 민주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건 전체 국가로 몰아넣는 거잖아요. 그 독재적 발상이에요. 네, 그거 못 네.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폭넓게 생각해서 그런 분들이 그런 분이 조치를 해야죠. 네. 그럼 그 조국 같은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그 임명이 될 텐데 그 앞으로 그걸 어떻게 뭘 자세가 바뀔 수 있을까요? 법무부 장관으로.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 강요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네, 있고 네, 네. 대통령은 그럴 권한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의사는 있는데 이 사람이 바뀔 수 있는.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 조국이라는 사람은 자기 분야에만 열중하면 돼요. 네, 지금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헌법이라는 건 좁은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렇게 넓게 외교라든지 외교라는 건 앞에 나타난 것보다 뒤에 그 빙산 아랫도리가 훨씬 크듯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거기 음모도 있고 타협도 있고 계산도 있고 불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국가를 사람하고 똑같이 봐가지고 국가가 정의로워야 된다 하면은 그 굉장히 이상한 정치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그 나름대로 이 한국 사회에 뭐가 문제다라는 그 굉장한 어떤 관이 있을 거예요. 네. 그 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조국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고 네. 그것은 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유고 또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준 정권이니까 그 국민들의 바람을 이루어야죠. 사실 그 전혀 그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권력과 부에 집착해온 보수의 그 폐쇄적인 그 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국 같은 사람과 같이 나가는 거니까 그럼 그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괜히 그 잘 알지도 못하는 역사 문제, 외교 문제 이런 것에 정의라는 그 시각을 들이대 가지고 국가 간의 관계는 정의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현실적인 그렇죠.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데 네. 그것은 대단히 이상한 거죠.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제가 좀 궁금한 건 그러니까 일단 한국 정부가 한미 동맹 관계는 공고하다고 하지만 중국도 일단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니 결국은 또 지금 친중 정부다 뭐 이렇게 해서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어디 미국 가셔서 그러셨나? 우리 보고 중국하고 관계를 뭐 어떻게 나쁘게 중국 관계를 끊어라 뭐 아니면 미국과만 뭐 관계를 끊어라 서로 시진핑한테 그런 이야기 했었나요?
그렇게 어느 한쪽만 친해야 된다라든가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시면서 어쨌든 한국이 지금 정부가 친중 정책인지 친미 정책인지 등거리 외교 또는 중간에서 중간자 역할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탓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예. 그분의 좀 착한 사람이잖아요. 어찌됐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걸 다 잘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네, 튀어나오신 그렇죠. 눈에 보이죠. 네네네. 예. 다만 이제 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모두하고 이렇게 다 잘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의도 자체를 뭐라 그럴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이제 그게 마음대로 안 될 때에 그게 마음대로 되면은 문제 있을 게 하나 없죠. 우리 친하고 싶은데 하고 항상 그렇죠. 친하게 되면은 항상 상대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게 안 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미국과 중국의 격돌 중에 중국은 이웃인 한국이 우리 편을 들어라. 너희하고 우리하고 우리 돈 한 700억 달러 너희가 그거 갖고 살림 사는데 우리 편을 들어라. 그건 당연하게 맞는 얘기잖아요. 네네. 미국도 우리가 6, 70년 항상 우리가 이 생명과 그렇죠. 재산으로 너희를 보호해왔고 6.25 때 저 중국 우리하고 같이 맞죠. 싸우지 않았느냐. 네네네. 그 같이 나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늘 선택을 강요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할 수 있는 모든 나라하고 다 어울려서 잘 해보려고 하되 문제가 됐을 때는 딱 돌아가야 되는 축이 있어요. 네. 그 축은 한미일 축입니다. 네. 한국이 한미일 축에서 벗어나는 순간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위기가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일본이 지금 조그만큼의 부품만 규제해도 지금 한국 경제 흔들흔들 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만약에 이건 너무 서운하다. 이게 너희가 우리에게 보이는 태도냐? 오케이. 그럼 우리도 너희에게 냉담하게 너희가 우리에게 보이는 만치 우리도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부품 몇 개가 아니라 법부터 금융부터 바로 나라가 결단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전에 네. 국격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5, 60년을 보면은 6.25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어쨌거나 간에 미국과 한국의 가져왔던 우정이 있고 동맹이 있거든요. 그것은 지키는 것이 국격에도 맞다고 보고요. 지금 세계 질서가 이제 다 그런 것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한미일 축에서 벗어나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한미일 축의 맞은편에 뭐가 있느냐? 북중로 축이 있거든요. 네. 북중로의 공통점이 있어요. 네. 이게 다 아주 이 인권이 굉장히 무시되는 거의 독재 국가들입니다. 네. 공산당 독재잖아요. 네. 김정은 독재잖아요. 네. 그쪽으로 이걸 벗어나서 간다. 이것은 대단히 이상한 거죠. 네. 얼마 전에 현재 주미 대사가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는 한국이 이미 선택했다고 본다. 한미동맹 이미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걸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미 대사는 누구죠? 해리스 일본 대사. 여기 있는 해리스. 해리스. 저도 만나봤는데요. 네. 사람이 태평양 함대 사령관 군인 출신치고는 굉장히 이 비즈니스맨 스타일이에요. 네. 부드럽고 네. 계산이 빠르고 항상 한미 관계에 있어가지고 국익을 염두에 두는 사람이거든요. 신뢰가 굉장히 있어 보이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데 좀 더 두고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해 보시죠. 그래서 일단 그런 이제 주한미 대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나름대로 한국의 스탠스에 대해서 흔들림을 목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해리스 대사가 한국이 이미 선택했다는 것은 미국과 멀어지는 걸 선택했다 이런 컨셉이 그런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좀 더 공고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한중 관계에 대해서 더 집중하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 그렇군요. 미국 쪽에서는 계속 우려와 경고를 보내게 돼 있어요. 네. 지금 흐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약간 지금보다 더 심각해지면은 국민 전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십니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반미의 성향도 굉장히 그 뿌리가 깊고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요. 반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 중국과 러시아는 이게 좀 색깔이 잘 안 드러나거든요. 좀 근원적으로 온 국민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결정을 내려야 될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일단 그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좀 짚고 싶은데 이 부분은 좀 그동안 좀 이야기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오늘 시간도 많지 않고 해서 조금 넘어가고 지금 정부 여권을 견제해야 될 야권의 지금 어떤 분열이라든지 제대로 목소리 견제가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총선을 앞둔 야권의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제 난관을 헤쳐나가게 될 것인지 이것들을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현재 이제 그 야권이 지금 아주 불리하죠. 우선 그동안 너무나 굳건한 친구였던 미국이 보이는 행보가 이게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미국을 욕하고 싶을 정도일 거예요. 지금 야권에서는요. 한국을 무시하고 오히려 김정은을 더 존중하는. 그리고 이제 그것이 트럼프의 선거 때문인데 내년 총선이 미국의 대선하고도 걸리거든요. 미국 대선이 11월 달이지만 미리 다 해나가지 않습니까? 미국은 오랜 동안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내년 4월 이전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굉장한 합의가 터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그게 현재 야권한테는 굉장히 치명타가 되거든요. 현재 여권에게는 호재죠. 홈런이 되는 거죠. 그 위험이 굉장히 일단 크고, 그 다음에 이 일본하고의 관계에서도요. 원래는 한일 간의 문제가 터지면은 이것은 보수 우익의 몫이에요. 늘 보수 우익이 나서서 그런 문제를 이제 싸우기도 하고 해결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몸둘 곳이 없어요. 이게 국제 조약이라든지 한일 간의 경제 미래 등등 이런 걸 다 봤을 때에는 지금 좀 화해하고 길을 열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반일 감정이라는 게 워낙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지금 진보 정권이 그 바람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문제에서도 어렵고 일본 문제에서도 이익은 하나도 가져오는 게 없거든요. 오히려. 그럼 또 국내 문제는 뭐냐? 근데 국내 문제가 이제 보수당의 이념이라는 거는 이 한미 동맹하고 시장 경제거든요. 근데 한미 동맹에서 이제 그게 이어들 수 있는 게 없고 저게 지금 이 시장 경제가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과거에 이제 누구나 생산에 참여할 수 있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과학과 기술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아주 특별한 소수만 생산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웬만한 사람은 자기네 회사에서 나오는 물건도 설명 못할 정도로 물건들이 복잡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자꾸 배제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굉장히 급속하게
여기에서 시장 경제만 주장하면은 네. 그거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소를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국가 경제는 엉망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현재의 정권이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는 데는 훨씬 네. 앞서 있거든요. 네. 그 무슨 수당도 네. 주고 다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이 한미동맹도 깨지고 시장 경제도 거의 지금 국민의 그걸 못 받고 있는 거죠. 네. 국민들은 한편으로는 이게 그 기업을 살리고 우리가 그 국제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도 당장 피부에 오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그 지금 현재 지금이죠. 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런 기본적인 그 뿌리에서부터 지금 그 야당이 지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예. 게다가 그 한숨 되지도 않는 걸 무슨 바른미래당이다, 뭐 유승민이다, 안철수다, 그 다 모아봐야 별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네. 그것조차도 단합이 안 돼. 그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크죠. 많고 많은데 그것도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특히 이제 그 보수적 가치를 신봉하는 국민들의 속을 시커멓게 타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이 그들이 이제 이 나라 결단 난다든지 나라 결단 나기 전에 좀 무슨 당들 결단 나버려라 할 정도로 지금 감정이 악화돼 네, 있죠. 네. 근데 전혀 해소를 못하고 황교안 대표에게 가졌던 그 기대감조차도 네. 실망으로 뭘 좀 잘할 것 같았는데 네. 전혀 뭐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 야당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총선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한 8개월 남았나요? 네, 4월이니까요. 예, 한 8개월 남았는데 이 문제를 야당만이 해결을 하기에는 제가 볼 때에는 역부족이다. 네. 야당 왜냐하면 스스로 가기에는 그렇죠.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 직업이 정치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안 되면 4년간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자기가 일단 당선되는 자기가 거죠. 당선되는. 근데 자기가 당선이 되면은 국민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뭐 혁신이라든지 미래는커녕 다시 그렇죠. 다시 보수가 아니라 다시 그 비참했던 과거로 회귀하는 거니까 거기에서는 미스매치가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스스로는 해결을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이 아닌 다른 사회의 기구가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이 각 계에서 일단 그 원로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정치 원로들은 일단 본인이 국회의원직에 목을 매는 건 아니니까 네. 그 정치 원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각계의 원로들이 나와가지고 특히 이 보수적 가치, 한미동맹 또 지금은 시장 경제라기보다는 이제 이 기업을 중시하는 네. 이런 자유 경제, 계획 경제가 아닌 이런 자유 경제를 신봉하는 많은 이 경륜 있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나와가지고 당을 흐트리고 일종의 원탁 회의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랬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상처투성이인 이 당들을 그걸 다 이 흐트리고 전체가 모여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새로운 구조, 새로운 시스템의 창조가 아주 지금 필요하죠. 중요하죠. 예, 그게 꼭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일단 누군가는 깃대를 잡아야 될 텐데. 지금은 이제 그간은 정치와 거리를 좀 뒀던 사람들도 네. 이게 이제 근원적으로 국채가 흔들린다라는 얘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좌우간 이럴 때에 원로들이 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그 깃대를 잡을 사람이 김진명 소설가이면 어떻습니까? 작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전혀 자신을 못 갖고 있어요. 그 사회의 그 내면을 그 유유히 흐르는 표표히 흐르는 그 가치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을 아무리 해도 국가가 아무리 커져도 이게 다 같이 행복해지지가 않고 황폐해지지가 않고 갈등만 생기고 미움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야 할 일은 그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 온 국민이 평생 믿고 맡길 만한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일단 그 정체성을 확립을 해야 되고 또 저의 전문이 그쪽이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누구 한 사람이라기보다 그간 그 한미일 동맹이나 시장 경제나 보수 우익의 가치에 평생을 살아왔던 원로들이 이 당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그 각계의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물론 그 정치인들도 초청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특히 중요한 것이 그 공천입니다. 네. 공천을 그 새로운 공천위원 뭐 10명 뽑아가지고 한다 해봐야 다 또 그 시기 그 시기예요. 그 공천위원 임명에서부터 그 다음에 거기 줄대고 뭐 어떤 우습기가 짝이 없어요. 그런 걸로는 되지가 않고 국민공천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10명 이런 식이 아니라 로비가 가능하지 않은 1000명이면 1000명 정도의 국민공천위원회를 만들어서 1번부터 150명, 150번, 200까지 그 쫙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일단 정당은 형성하지 않고 정당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정당 그러니까 한국당을 개혁하는 방향이 아니고 한국당이나 우리당이든 뭐 미래당이든 다 제쳐놓고 새로운 시스템을 하나 만들고 그 안에서 따로 공천을 해서 내보내자는 말씀이신 거죠? 정당적인 거 아니고 그러한 대타협이 없이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미국이 떨어져 나가고 그 일본과의 저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경제가 이렇게 피폐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지금 현재 이미 안철수든 유승민이든 황교안이든 다 그 본인들의 실력의 한계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걸 또 해가서 거기서 주물럭거려서 해가지고는 나올 게 별게 없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좀 오래 인터뷰를 했는데 작가님 시간 조금 더 주셔가지고 3부로 말씀 주신 국민공천위원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만 따로 한번 한 몇 분이라도 좀 찍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요. 그것만 던져놔야지. 그걸 뭐 그래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럼 이제 이것만 예. 마지막으로 좀 예.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원로위원회라고 하면 국민원로라고 하면 지금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이 좀 그래도 누구라도 우리 신망을 받고 이분들이 중심이 되면 되겠다고 생각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뭐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당장 뭐 이석연 변호사라든지 네. 그런 사람들이 아주 불편부당하게 딱 원칙에 의해서 비록 그 대중 인기는 없지만 살아온 삶을 볼 때는 매우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을 경제계 쪽에는 어떤 분이 있으실까요? 경제계에는 경제학 전문가 아닌 경제 관련 출신? 그 경제 쪽에는 의외로 사람이 좀 많을 것 많죠. 같아요. 예. 윤중년 뭐 여러 사람이 있어요. 뭐 김석동 같은 사람도 네. 있고요. 뭐 좌파 우파 가리지 말고 네네. 지금 그 진보 경제학자들도 상당히 그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원로들 지금 막 뭘 이뤄야 된다 하는 그 혈기로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젊은 사람들 말고 좀 많이 겪어보고 결국은 국가가 강성해지는 게 아주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많은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좀 제대로 되게끔 정치의 그 어떤 품앗이를 하는 게 지금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자칫하다가 우리 아르헨티나 수준으로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들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신 거죠. 여하튼 지금 국민공천위원회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황교안 안철수 유승민 이런 분들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그럼 본인들이 해야 될 엄청난 과제인데 그걸 안 하면은 사실은 그 나라를 망친 사람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비판만 하고 비난만 어느 정도 해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내려놓을 때에는 또 그 국민공천위원회에서는 이분들을 제일 앞순서로 또 네, 뽑게 줄 수 돼 있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그 거대한 대타협의 시기다. 이것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네. 특히 우리 원로들, 그다음에 그 어떤 국채 그 많은 일반인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나경원 대표가 뭐 유승민 의원이 당에 안 들어와서 들어오지 않으면 한국당 미래는 없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좁은 시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본인 나름대로는 그 굉장한 그 당의 앞날에 대한 우려, 걱정을 하신 원내대표로서 굉장히 많지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더 큰. 큰 걸 봐라. 왜냐하면 지난번 선거에 유승민, 안철수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랬었죠.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으로 다시 치르는 것보다 물론 네. 그럴 수도 있죠. 새롭게 그 동료에 모이고 하면은 그분들 다 출중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 국민 정치 힘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뭐 당대당 통합이니 당의 혁신이니 이미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인 거는 다 드러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 사회의 다른 거대 세력과 결집을 해가지고 국민공천위원회 같은 한 1000명 정도에게 주어가지고 새롭게 하는 그런 코페르니쿠스적 전회가 일어나지 않고는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게 이제 한국당 저는 이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그러면 우리의 권한 공천 권한을 내려놓겠다. 국민공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모든 그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넘기겠다. 이렇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당에 지금 사람이 부족해요. 네. 다 이 흠집이 나 있는 사람들이고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다 개방을 하고 누군 된다 누군 안 된다 이거를 한 1000명이 모이는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애정 있는 국민이 모이는 1000명 정도의 공천심사위원회에 다 맡겨버리면 네네. 훨씬 나은 인재 영입이 되고 그 조합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일단 어쨌든 어떤 그 일을 해나갈 중심 축은 있어야 되니까 한국 예를 들면 보수파에 일단 지금은 세가 제일 많은 곳이 한국당이라면 그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중심이 돼서 1000명 정도의 정말 불편부당한 위원회를 만들어내는 그 작업을 하는 거 자기 권한을 내려놓는 거가 먼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유승민 의원이든 황교안 대표든 또는 안철수 이제 그 전 의원이든 이런 분들이 자기의 어떤 미래 정치적 가능성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자기 일을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가 더 전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그렇죠. 그런 이제 그 촘촘한 얘기들도 물론 당연하지만 이 큰 그림으로 보면은 그 박근혜 최순실 파동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그 잔존 세력으로 다시 역전하기는 지금 불가능해요. 네. 그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방법론이 뭐가 될지는 몰라도 어찌되었든 사회 전체하고 그 지금 현재 이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당하고의 그 새로운 만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 전체의 판단을 겸하게 기다리겠다 하는 의사의 표시는 뭐냐면 공천권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 공천권을 그 어떻든 간에 사리사략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소수에게 주질 않고 이 대한민국의 그들이 보수 중도라 표방하는 거죠. 보수 중도의 대단히 많은 전문가들, 국민들이 그 모여서 넘버순으로 공천을 쭉 결정하는 그런 혁신을 지금 하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거예요. 아주 좋은 충고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한국당이든 보수든
자기부터 먼저 내려놓는 자기 희생적인 정치가 결국은 자기도 다시 살리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작가님 이런 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제 많은 작가 분들도 정치 쪽으로도 일단 눈을 돌리실 수 있으면 싶었는데 김 작가님은 일단 국민의 정체성 확보, 확립에 좀 더 노력하시겠다고 하시네요. 오늘 여기까지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